70년을 버틴 여자의 하루는 그날 아침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흘러나온 단 2마디. 엄마 상태가 요즘 어떤 것 같아? 글쎄 혼자 계시기엔 좀. 그 말이 김영자 씨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영자 씨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콕콕 내려앉는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평생 수많은 새벽을 맞았지만 그날만큼은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흘러드는 빛은 평범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찬물을 끓이던 주전자를 잡은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스쳐들었을 말이었겠지만 요즘 들어 자식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기에 그 짧은 대화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김영자 씨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약을 챙겨 먹고 간단히 죽을 끓여 먹은 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 그리고 오후엔 작은 라디오를 켜두고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는 것.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호와 딸 은주가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집안을 훑듯 살피고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이렇게 챙겨주네 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시선은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약은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엄마, 가스레인지 꺼졌는지 다시 확인하셨어요? 은주는 냉장고 문을 열고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들을 꺼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쌓인 신문 더미를 치우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그 눈빛에서 이상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지내기엔 무리다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진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오래된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남편 장기수가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나며 집마저 경매로 넘어갔던 날. 그 충격으로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김영자 씨는 21살, 18살 두 남매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고된 세월. 새벽 4시면 떡을 빚고 해가 뜨면 시장 좌판에 앉아 밤까지 손님을 맞아야 했습니다. 손가락엔 찹쌀 냄새가 배었고 무릎은 바닥의 냉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텨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민호는 은행과장, 은주는 고등학교 교사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김영자 씨는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식들의 태도는 그마저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자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호와 은주는 집에 올 때마다 두툼한 봉투를 들고 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은 불길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김영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늘 비슷하게 지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은주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정기검진 차원이에요. 요즘 혈압도 있으시잖아요. 겉으론 걱정처럼 들렸지만 김영자 씨의 귀에는 다른 뜻으로 박혔습니다. 혹시 어딘가에 보내기 전에 건강을 확인하는 건 아닐까? 며칠 뒤 민호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세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하시네요. 다만 혈압은 관리가 필요하고 혼자 지내시기에는. 그 순간 김영자 씨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지내시기에는 뒤에 이어질 말은 뻔했습니다. 의사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낙상이나 응급 상황을 대비해 누군가와 함께 지내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김영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명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요양원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좁은 방, 차가운 침대, 낯선 사람들과의 동거. 정말 나도 저런 곳에 가야 하는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와 은주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종이 뭉치를 꺼내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몇 가지 서류에 사인 좀 해주세요. 김영자 씨는 손끝이 떨리는 채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빼곡한 글자 사이에서 눈에 들어온 단어들. 계약서, 동의서, 위임장, 그리고 시설 입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구나. 이게 뭐니? 김영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은주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예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설명은 짧고 모호했습니다. 오히려 의심은 커졌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 씨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던 시절, 아직 어린 아이들이 곁에 있던 시절. 그때의 따뜻한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지금 현실은 얼음처럼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은주가 홀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짐 정리 좀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김영자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이 가져가면 안 되겠지? 네, 작은 가방 하나면 돼요. 꼭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작은 가방 하나. 70회의 삶이 그 안에 줄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자 씨는 가방을 열어놓고 무엇을 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유품, 아이들이 남긴 그림, 낡은 편지들. 모두를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옷 몇 벌과 약, 그리고 가족사진 몇 장만 골라 넣었습니다. 가방을 닫는 순간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이 집과도 이 동네와도 작별하는구나. 창밖 골목길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김영자 씨의 눈에는 너무도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런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지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김영자 씨를 기다리는 곳은 요양원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을까요? 아직 답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김영자 씨는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네는 고요했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침대 곁에 놓인 작은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가? 아침 7시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와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안녕하세요라며 웃음이 번졌겠지만 오늘은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작은 가방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가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요. 그 한마디가 쇳덩이처럼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현관에 서서 집안을 마지막으로 훑어봤습니다. 오래된 소파, 다른 찬장,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두가 작별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작은 가방을 무릎 위에 꼭 껴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골목, 매일 들르던 슈퍼, 늘 마주치던 이웃집 담장. 그 모든 풍경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은주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김영자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내뱉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논밭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자 불안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정말 요양원으로 가는구나. 창밖 풍경을 보며 김영자 씨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IMF 외환위기,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나던 날,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아직 전내가 가시지 않은 자식들과 홀로 남겨졌던 순간, 그날부터 김영자 씨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 떡살을 씻었습니다. 4시가 되면 무거운 시루에 김을 올리고 손이 불에 댄 듯 뜨거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날 머리에 비닐을 쓰고 떡상자를 이고 시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곱아 새까맣게 터졌지만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기 위해 새벽마다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민호가 중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교복 바지가 해져 무릎이 드러났습니다. 새로 사줄 돈이 없어 밤마다 바느질로 기워 입히던 기억. 은주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비를 내지 못해 교무실 앞에서 울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가슴을 찌르듯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꿋꿋했습니다. 민호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엄마 손에 용돈을 쥐어주며 엄마가 쓰세요. 전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은주는 성적이 좋아 장학금을 받아와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키워낸 아이들인데 이제 그 아이들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걸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차는 점점 시골길로 들어섰습니다. 논밭 사이 좁은 길 간간히 보이는 허름한 기와집. 김영자 씨의 마음속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종착역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은주가 이것저것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자식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이미 다 결정된 일이어서 말이 없는 걸까?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김영자 씨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걸까? 창밖을 내다보니 의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원의 웅장한 건물 대신 평범한 주택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민호가 시동을 끄고 은주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김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이상했습니다. 꽃이 심어진 마당, 새것처럼 빛나는 대문, 깔끔한 단층집. 어디에도 요양원 간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드는 순간 김영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낯설지 않은 모양의 열쇠.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열쇠였습니다. 은주가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가 보세요. 문이 열리자 김영자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이 집은 무엇일까요? 정말 요양원 대신 마련된 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이 열리는 순간 김영자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현관으로 스며드는 햇빛, 오래된 목재의 숨결, 바닥에 반쯤 남은 오칠 모양까지 낯익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익숙했고 믿기 어려울 만큼 아련했습니다. 엄마, 들어가 보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영자 씨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문턱을 넘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감촉이 이상하리만큼 생생했습니다. 복도가 짧게 이어지고 왼쪽으로 꺾이며 작은 홈이 패인 천장이 나타났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듯 고요가 깔렸습니다. 창은 위로 길게 나 있었고 오후가 되면 햇살이 사선으로 바닥을 쓸고 지나가던 자리. 벽에 걸린 액자 속 웃음들이 눈에 들어오자 김영자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마당에서 한껏 웃던 사진, 흑백인지 컬러인지도 상관없을 만큼 선명한 그 시절의 빛. 이게 어떻게? 그녀는 말끝을 삼키며 부엌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이 부엌 한가운데서 새벽마다 뜨거운 김으로 가득했고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 한 입만 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당 쪽으로 난 문을 열자 햇살이 와락 안겼습니다. 툇마루가 낮게 놓여 있었고 오른쪽 구석에 물독을 뒀던 자리에는 이제 둥근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텃밭에는 여린 상추와 쪽파가 줄을 맞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 남편이랑 첫 씨를 뿌리던 자리인데 민호가 삽을 너무 깊게 박아서 모종이 2번이나 쓰러졌던 그날. 손끝이 흙을 만지는 순간 그가 움켜쥐고 있던 시간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겹쳐지고 잃은 것과 되찾은 것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엄마 기억하시죠?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민호와 은주의 눈이 반짝이며 젖어 있었습니다. 둘은 한 걸음도 더 다가오지 못한 채 숨을 고르듯 서 있었습니다. 잠시 아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입술을 깨물다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시 샀어요. 이 집을. 바람이 잔잔히 빗장을 풀 듯 마당을 스쳤고 한순간 모든 소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영자 씨는 쥐고 있던 흙을 놓으며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말도 없이 솟구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울음이 바닥을 울릴 만큼 떨리는 숨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몇 년 전부터 마음먹었어요. 은주랑 저, 그리고 매제. 저희 셋이서 조금씩 모으고 오래 준비했어요. 엄마가 여기 다시 오실 수 있게 하려고요. 은주도 무릎을 맞췄습니다. 엄마,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민수 아빠가 구조도면부터 구해주고 민호 오빠가 대출금리 운운하고 저는 중고 장식장 뒤지러 다니고 다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집에서 다시 살 수 있게, 엄마가 아침마다 햇살을 받으면서 차 드실 수 있게. 김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리고 겨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날 그 서류는? 민호가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입소 동의서 아니었어요, 엄마. 매매 계약서였어요. 명예, 엄마 앞으로 돌리는 절차들. 복잡하게 보여도 하나도 엄마 버리려는 서류 아니었어요. 은주가 이어받았습니다. 엄마가 사인하실 때 손이 너무 떨려서 그때 사실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획이 아직 덜 준비돼서 죄송해요. 엄마 겁주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김영자 씨는 두 자식의 손을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말 대신 흐느낌이 손등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흙 묻은 손, 굳은 살이 남아있는 손, 가난한 시간 동안 수없이 아이들을 붙잡아 일으키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어머님. 정수가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차, 그 국화차요. 은주가 엄마를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엄마, 민수 아빠가요.
마당에 평상도 놓자고 했어요. 예전처럼 여름밤에 별 보면서 수박 먹게. 정수는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긁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가 정수를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매제. 짧은 말이었지만 묵직했습니다. 서로의 수고와 숨가빴던 시간을 인정하는 한마디. 집을 되찾는 일이 단지 돈과 서류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셋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자 벽에 걸린 액자 아래 작은 서랍장이 보였습니다. 은주가 서랍을 열어 보였습니다. 오래된 보자기,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낡은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손때 묻은 표지에 삐뚤빼뚤한 글씨. 엄마, 이게 아직 있었니? 은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손맛이 우리 집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꼭 찾고 싶었어요. 김영자 씨는 노트를 품에 안았습니다. 문득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얼마나 깊은 밤을 건너왔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마침내 따뜻한 새벽을 맞이했는지 깨닫는 듯 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방 다 준비해놨어요.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은주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이 끝나자 집안 공기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으로 얼어있던 시간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를 따뜻함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을 열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방도 구경하세요. 할머니, 이건 저희가 직접 꾸몄어요. 웃음소리와 발걸음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영자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가족의 심장이 뛰는 자리라는 것을. 밤이 찾아오자 온 가족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국화차 향이 바람에 섞여 퍼지고 머리 위로 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은주의 목소리, 민호의 낮은 대화, 정수의 쑥스러운 웃음까지 모든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김영자 씨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닫혀있던 문이 드디어 닫혔습니다. 버려짐의 문은 닫히고 함께라는 문이 열렸습니다. 요양원 대신 집, 두려움 대신 따뜻함, 홀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그리고 김영자 씨의 가장 길었던 며칠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은 돌아왔고 이제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